내용 중에 다 좋았지만 특히 이 산업 구조의 공정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은 이제 또 서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국들이나 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배출을 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직격탄으로 막고 있는 거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반지하라든가 사회 취약계층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산업 전환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전환할 때 기득권, 자본가들이 또 다른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전환해서 우리 취약계층들도 새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본다. 우리 정책 입안자들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의 강의가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거쳐서 범부처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우리 오병철 실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소개 받았습니다. 저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연구개발실 실장을 맡은 오병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5회 필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광주과학관에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관장님들 질문드리는 위한 질문들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 우리 상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좀 유사한데, 여기 앉으셔서 다 계신 분들을 보니 가족 단위로 오시고, 어머니께서 애 손을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께서 애 손을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 발제를 들어보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대답을 하면은 뭐를 선물도 주는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거 좀 준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손을 딱 들으셔가지고 제가 딱 찍으신 분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미리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광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목적 사업을 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강 박사님께서 정책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정책 같은 경우들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정책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감축이 되겠다, 또는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다 사전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에 기반을 둬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서 IPCC도 1000여 명이 다 과학자분들입니다. 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은 처음입니다. 제가 강연을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처음 해보는 강연이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환경 연구를, 기후변화 연구를 계속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 연구 또는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해왔는데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기후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국제에서는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거 퀴즈 아닙니다. 아까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년 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년 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여전히 우리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죠, 걔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이들부터
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을 좀 마인드를 좀 가지게 하면서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막 쓰면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전환이라는 제가 되게 막 뭐라고 되게 큰 것처럼 써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문이에 벌써 지금 이미 도시화는 이루어져 있죠. 광주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예전에 상무지구가 상무대에 있을 때 얼마나 숲이 많았고 잔디가 많았고 첨단도 마찬가지죠. 논하셨잖아요. 다 밀어내버리고 지금 거기 도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가 상무지구가 진짜 더워요. 막 도시들이 들어와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역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 고갈. 근데 이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창피한 게 제가 지금 나이가 거의 그 40대 후반인데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석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원 고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고갈이 될 건가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전환의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발생해서 결국 대전환의 원인에 따른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후위기가 폭염, 홍수, 태풍 아무것도 아니잖아. 미세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걔들이 쭉 타고 나르고 환경에 영향도 주고 그로 인해서 환경의 영향이 하나의 영향이 아니라 두 번째 영향, 2차 영향이라고 해요. 2차 영향까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영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철에 폭염으로 온열질환이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뇌를 삶는 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빨래를 삶는다고 하잖아요. 삶는 병으로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열탈진, 실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응급처치하면 괜찮은데 열사병은 그래요. 그런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바이러스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또는 질병 수인성 질병 외개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모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산 상실 그리고 보셨잖아요. 강남에 다 인명 상실 다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내가 안 일어날 뿐이지. 이번에 흰남노를 전 방송국이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내렸어요. 와 이거 위험하다. 초강력 태풍이 오고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 와이프가 다음 아침에 왔었어? 그러더라고요. 갔어. 별거 없구만. 왜 이렇게 방송에서 난리를 쳤어? 그 이면에 들어오는 포항 기사, 부산 기사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서울하고 우리 지역은 그게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부산하고 포항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안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부산이 우리가 될 수 있고 포항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산하고 포항이 우리를 표적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흰남노가 거래간 건 아니거든요. 천수준님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해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 줄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써서 기존에 배출했던 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배출했던 건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밥도 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차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빨리 떨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좀 바꾸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출되어져 있는 것들 흡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좀 많이 심자. 왜냐하면 인간이 개발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그 자연 공간을 훼손시켰으니까 그 부분 좀 원상태로 돌려보자. 전 세계 도시 면적이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면적에서. 근데 전 세계 8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75%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도시라는 게. 연구니까 연구 말씀 좀 드릴게요. 탄소 중립 연구는 뭐냐? 자, 이 개구리 3마리 넘었는데요. 좀 잔인할 수는 있지만 이 개구리 밑에 지금 냉기에 져서 끓이고 있어요. 좀 잔인하지만 슬퍼하지 마시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온난화가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공간을 피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마음껏 뛰쳐나갑니다. 그럼 다음 연구는 뭐가 있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부분을 이 그림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이 가스레인지 H를 L로 얘가 딱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연구는 뭐냐면 어차피 온실가스는 배출이 됐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유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한 상황에서 여기 아크라는 게 그 노아의 방주가 방주잖아요. 방주 위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고 수온을 보호하고 감축에서는 에너지를 아끼고 줄이고 기존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시 재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적응은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폭염 같은 경우도 좀 덥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동네 기후변화를 좀 감시할 수 있을지 알아야 되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도 좀 해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원하거나 여름철에 또는 겨울철에 따뜻한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더위 쉼터라고? 바로 폭염 대응한 쉼터입니다. 가보신 적은 없죠? 예전에 무더위 쉼터는 관공서라든지 은행 같은 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관공서 은행의 무더위 쉼터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싹 전부 운영을 안 하게 되고, 지금은 보통 동네 마을에 어르신들 계시는 그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요. 경로당. 그곳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또 그곳을 사용하냐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위 약하실 수 있고, 더위가 발생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대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후복지적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들어갈게요. 온실가스 감축 연구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력 쓰고 도시가스 쓰고 석탄 쓰고 자동차 때문에 휘발유 결국 다 써요. 그게 우리가 에너지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사용량과 쓰레기 산업활동 농작물 가축 거기에서 에너지가 아니에요. 걔들은. 근데 비에너지인데도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요. 이 두 가지 에너지 사용량과 비에너지의 배출량을 합쳐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뭘 하냐?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출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게 바로 광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2019년 약 800만 톤 조금 안 됩니다. 2009년부터 2019년을 보게 되면 이 색깔은 기타 수송용, 산업용, 공공용, 상업용, 가정용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전체 비중을 보게 되면 가정산업, 산업, 수송용입니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광주는 수송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구나 알 수 있으시죠? 맞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정하고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건물 아닌가요? 두 개는 다 건물단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문에서 40%가 넘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건물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정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내죠.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렇게 알았다는 얘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로 접근하는 거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만큼 중요한 게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이에요. 지역민들에게 한파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태풍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홍수가 나고 홍수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폭염이 생겨도 폭염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기후 연구를 합니다. 아프리카, 서프리카, 대프리카인데 언젠가 우리도 광프리카의 계열에 꼈습니다. 광주의 그 폭염과 대구의 폭염 차이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말씀 주세요. 오케이. 근데 그걸 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뉴스, MBC 뉴스? 맞죠, MBC 뉴스. MBC 뉴스를 보고 그걸 알게 됐답니다. 오늘 가서 꼭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아나운서가 와 계시다고 해서 그 말씀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광주는 남서, 서남 쪽에서 해안가에 엄청 그 뜨겁게 달구어진 수증기가 넘어오다 보니 광주의 더위는, 폭염은 무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찜통더위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 습식 쌓는다. 그래서 기분도 더러워. 건드리면 열받겠어. 사실 이 폭염에는 자살률도 증가합니다. 폭염 시에는. 그러니까 폭염이 생겼다면 가급적이면 옆에 분들이 건드리지 마세요. 대구는 다릅니다. 거기 내륙안에 있다 보니까 이미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물을 다 쏟아붓고 넘어가요. 그래서 복사열만 가지고 해요. 태양과 지면에 영가의 면에서 오는 열의 전달, 복사. 그 복사열 때문에 따가워요. 대구는 딱 가가지고 반팔 입고 있으면 아파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광주에 오면 지들이 대풀이 까라고 장난치겠는데 광주에 오면 헷갈리고 있어요. 이럴 줄 몰랐다. 광주가 더 덥습니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해요. 광주는 어디가 더운지. 이거 자세히 보지 마세요. 요새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더운 곳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던데 자세히 보면 사진 찍지 마세요. 그거 찍으면 안 돼요. 이거. 하지만 가보십시오. 더운 곳이 이렇게 나오고 18일날 3시 19일날 하루 더 지나니까 더운 곳이 더 확산이 됩니다. 어디가 더운지 보이시죠? 건축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더워요. 왜? 인공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잖아요. 건축물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도로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열을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이 우리가 폭염시에 가장 더운 시간 햇빛 때문에 4시나 5시, 그래서 저희가 3시를 본 거예요. 저 시간 지나가지고 폭염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뭐에 휩싸인다? 바로 열대에 휩싸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pH, 예스. 자, 갑니다. 바람기는 들어보셨나요? 나는 바람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분이 두개 딱, 오케이, 저분 계시네. 아까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바람기는 아니요. 답이 아직 아니에요. 자, 저는 보기를 드려서 제 답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전체가 다일 수도 있어요. 자, 바람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번 도시를 시원하게, 2번 깨끗한 공기를, 3번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자, 몇 번인가요? 네? 1번. 자, 나는 저 의견과 다르다. 네. 2번. 자, 나는 저 의견과 다르다. 네. 1, 2, 3번. 나는 저거와 다르다. 네. 오케이, 정답. 저기 핑크 1, 2번입니다. 뭐 바람길이 소원을 성취해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입니다. 이게 강인 거죠. 강에다가 우리가 비싸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나열시켜놓고 소위 말하는 리버사이드, 리버뷰 해가면서 와요. 그러면 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그 뒤에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류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열 오염물질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지어놓게 되면.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병풍처럼 지어놓게 되면 바람이 가다가 다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무동산 안에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으면 차가운 바람이 못 내려와요. 여기 도시가 시원 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상무지구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상무지구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저희가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람이 취약한지, 어디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나중에 도시 재개발을 하거나 도시 재생을 했을 때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정책에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미세먼지입니다. 바람은 미세먼지를 확산시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도시의 미세먼지가 뿌예요. 하지만 위에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금방 확산돼가지고 괜찮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얘는 지금 후박장 위치에서 나는 미세먼지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시청 앞인데 이 도로에서 비상먼지가 나오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걸 제안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그 연구의 결과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바람이 멈추잖아요. 이러한 건물들 위치를 바꾸게 되면 바람이 쑥 깊게 들어가서 더 멀리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그다음에 온열하는 평가, 그런 평가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퀴즈. 오케이? 아, 제가 뭐 유재석이 아니라고 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이 퀴즈? 예. 바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1번 마지막이란 없다. 2번 10만이 가는 것이다. 3번 열로 바뀐다. 자, 3번 열로 바뀐다? 아, 정답입니다. 바람의 마지막에 열로 바뀌는 이유. 왜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면 시원한데 건물 뒤에 가면 더운지. 바람은 난류가 발생해요.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많으면 난류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난류는 점점 발생하면서 난류가 큰 난류에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최고로 작아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걔는 열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람이 안 불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막 모여있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더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공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열이 증가하지만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미세먼지 또한 정체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입니다. 여기서 이 퀴즈. 책 받아보면 아는 데있다. 이 퀴즈. 아이고, 쓰레기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제일 먼저 들었어. 될 수 있다? 너 아까 책 같지 않았니? 아, 그 책 말고? 오케이. 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이게 뭔 신호지 않습니까? 아, 이거 퀴즈가 아니지만, 자, 얘기해보세요. 에너지 재사용? 이 시설 자체에 써있는 걸 보고 에너지 재사용을 말씀하신다고? 이 시설 보고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공원, 오케이. 또 숙박, 좋네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 창피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애들 앞에서 뭐 틀려서 뭐 쪽팔릴까봐? 그 자제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켜 말하라고 막 손들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네, 말씀하세요. 상무지구 에너지 파크. 좋네요. 불과 한 4주, 5주 정도 됐죠. MBC에서 기획 보도됐어요.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쓰레기가 난리가 날 텐데 생활 쓰레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물 쓰레기나 지정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99% 가까이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다지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쓰레기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쓰레기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옆에다가 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보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대신 되게 좋은 걸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전망타워도 만들어주고 어린이 볼놀이장, 뭐 야외 뭐 게이트 보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어요. 이게 어디냐? 하남 유니파크입니다. 그 옆에 이마트도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설비, 뭐 쓰레기 설비, 뭐 처리 시설을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열을 공급해 줍니다. 열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 줍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난방고 극탄입니다.
그 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난방비 에너지가 훨씬 요금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우리 물 위에서 뭐 나오나요? 김 나오죠? 그러니까 증기라고 하잖아요. 그 증기를 모아가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 발전기가 돌면서 생기는 게 바로 전기예요.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바로 상무소각장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무소각장이 폐쇄를 시켰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어야 돼요. 쓰레기는 감량, 재활용, 재활용, 억제 이걸 해가지고 앞글자만 해서 사알이라고 합니다. Reduce, Recycle, Reuse, Reuse. 바닥에 내용은 드림 자료를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형태를 가지고 계속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자원순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냈어요. 광주시 공공기관에서는 앞에 있는 뭐 저런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컵이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건강한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이 퀴즈입니다. 건축물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좀 손 드는 거야? 자, 해봐. 1번 집값이 떨어진다. 2번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다. 3번 경기 위험이 증가한다. 4번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 자, 3번 아쉽네. 땡. 2번 땡. 땡. 네. 4번 땡. 아, 네. 2번 땡. 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는 분과 이렇게 청강자들 이렇게 한 마음이 되니까 참 쉽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분홍색.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생활 실내가 90%입니다. 우리가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실내에서 90%로 생활을 해요. 실내에서 90%라고 했을 때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90% 해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몇 시간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 실내가 우리는 되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두드러기, 천식, 스트레스, 불쾌감 등. 그것이 왜 공기질, 환기, 통풍, 결로 곰팡이, 일사체관,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 진동, 악취 이런 내용들이 건축물에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저 내용들이 바뀌다 보니까 건축물 새 건축물 시점에서는 에너지 사용량도 좋고 건축물 성능도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게 되고 건축물 성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 노후화가 야기하는 위험이에요. 실제로 무너져 버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용산에 있던 건물 4층짜리 건물인데 순식간에 다 퍽싹 무너져 버렸어요. 뉴스 크게 나왔었습니다. 뭐 때문에? 노후화 때문에. 금이 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건축물 자체를 계속해서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적혀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 가까운 거, 녹지와 가까운 거, 학교가 있는 곳, 유치원이 가까운 거, 막 그런 곳에다가 막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발전하죠. 기술 변화, 환경 변화, 인구 사회 변화, 경제 변화, 재난 안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건축물들은 계속해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집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녹색 건축물입니다. 다양한 이유는 녹색 건축물. 그래서 국가에서 탄소 중립 정책으로서 녹색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량 절감으로 운영비용 절감, 건물 가치 상승으로 되는 어떤 자산 증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똑같습니다. 탄소 중립법. 에너지 생산량과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게 바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입니다. 물론 비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축 건축물이지만 얘는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갈 때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리모델링, 바로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퀴즈. 날씨는 에너지 사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자, 오케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빨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센터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시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AI 기후환경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기후재난 조기경보부터 해서 실제로 위험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기후 평가를 하고 평가한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거 다 검토를 해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노후 건축물의 어떤 유해물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건축물에 필요한 노후 건축물을 그린 모델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탄소 중립 연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